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8세 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멍멍. 백구야, 그게 뭐니? 휴대폰을 어디서 주워온 거야? 우연히 잠금이 풀린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글자를 본 순간 그냥 요양원에 넣으면 돼. 보상금 8억은 당연히 내 몫이지. 어차피 짐짝 처리하는 거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8년을 살아온 한 할머니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단독주택가에 굵은 빗방울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재개발 얘기로 온 동네가 시끄러웠지만 그날만큼은 빗소리가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홍빛 꽃무늬 블라우스에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마당의 고인 물에 동그란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고향 마을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비가 오면 할머니가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할머니가 되었네요. 백구야, 오늘은 산책 못 가겠다. 13살 된 백구는 골든 리트리버 계열의 영리한 개였어요. 크림색 털에 검은 목걸이를 한 모습이 늠름했습니다. 순자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 백구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장남 정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고 딸 미영은 바쁜 중학교 교사 생활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백구는 순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처마 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구에게는 순자가 세상의 전부였고 순자에게도 백구는 마지막 남은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도 마당 정리는 해야지. 비 그치면 또 잡초들이 무성해질 텐데.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땅에서 올라오는 진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재개발로 곧 사라질 이 집, 이 마당이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이었거든요. 마당 한쪽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가 비를 맞으며 더욱 푸르러 보였습니다. 화분에 심은 봉선아들도 빗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백구야, 너는 참 착하다. 엄마 혼자 두고 어디 안 가고. 백구는 순자 옆에 바싹 붙어서 걸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처마 끝을 따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가끔 정훈이 와서 엄마 개 키우기 힘드시죠? 라고 말할 때마다 순자는 백구는 내 새끼나 다름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쪼그려 앉아 화분 몇 개를 처마 안쪽으로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백구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멍멍. 평소와 다른 뭔가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였어요. 백구는 갑자기 마당 구석진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담벼락 아래 풀숲 사이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뭔가를 입에 물고 순자에게 달려왔어요. 백구야, 그게 뭐니? 백구 입에 물린 건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두껍고 질긴 봉지 같았는데 흙투성이에 비까지 맞아서 꽤 더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꼬리를 크게 흔들며 순자 발 앞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어요. 어디서 주워온 거야, 이런 걸? 누가 버린 건가? 순자는 지팡이를 담벼락에 기대고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아직 몸은 꽤 건강한 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었는데 안에서 나온 건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까만색 가죽 케이스에 쌓여 있었는데 순자가 보기에도 꽤 비싸 보이는 최신형 같았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구나 싶었어요.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걸까?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나? 순자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케이스 뒷면이 젖어 있어서 앞치마로 닦아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손가락을 화면에 갖다 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화면이 환하게 켜진 거예요.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폰인 모양인데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떻게... 화면 상단에 표시된 이름을 본 순간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훈. 그것도 김정훈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장남, 52세 된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정훈이 폰이 왜 여기 있지? 언제 왔다 갔나?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정훈이 최근에 집에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휴대폰이 마당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비닐봉지에 쌓여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았어요. 미영이 가르쳐준 대로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여러 개의 네모난 아이콘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메모라고 쓰여진 노란색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정훈이 중요한 걸 적어놨나 싶어서 그걸 눌렀어요. 그 순간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 맨 위에 떠오른 제목을 본 순간 순자는 숨이 턱 막혔어요.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우리 집 망나니.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보고 또 보고.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이 직접 쓴 글씨로.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순자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 아래 적힌 내용들을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 알아보기 월 비용 150만 원대. 재개발 보상금 수령 방법 확인 예상액 8억. 어차피 기억도 희미하니까 서명만 받으면 됨. 짐작 처리 일정 다음 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체 연락처.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아들이 망나니, 짐짝이라고 부르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훈이가? 더 무서운 건 메모 아래쪽에 녹음 파일 폴더가 있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걸 눌렀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평소 어머니 앞에서 들려주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심지어 짜증스럽기까지 한 목소리였어요. 그냥 요양원에 넣으면 돼. 보상금은 당연히 내 몫이지. 어차피 혼자 살기도 힘들어 하잖아. 나이도 나이고.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부동산 업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동의를 안 하시면 문제가. 동의? 뭔 동의야? 내가 장남인데 뭐. 게다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간단하다고. 재개발 보상금이 꽤 클 텐데요. 그러게. 8억은 나올 거야. 요양원비 빼고 나면 7억은 남겠지. 나 혼자 다 해결했는데 당연히 내 몫이야.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순자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정훈이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망나니. 짐짝.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들에게는 처치 곤란한 짐덩이였다니. 78년을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백구가 순자의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는지 옆에 바싹 다가와서 고개를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이 순자의 팔에 닿았습니다. 마치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네가 이걸 물어온 이유가 있었구나. 하늘이 나한테 알려준 거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지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백구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짖었습니다. 순자를 위로하듯이.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귓가에 맴돌고 정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집 망나니, 짐짝 처리.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백구가 순자 옆에 바싹 붙어 앉아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비가 오는 날엔 안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을 텐데 오늘은 순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떠오르는 기억들을 애써 정리하려 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훈이 이상하게 변한 게. 사실 생각해보니 징조는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훈이 유난히 요양원 얘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처음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번 구경만 가보실래요? 그때 순자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괜찮다, 아직 팔팔하니까. 백구도 있고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 정우는 겉으로는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영 아쉬워 보였어요. 그땐 단순히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78살의 나이에도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백구밥 챙기기였습니다. 사료에 삶은 닭고기나 소고기를 조금씩 섞어서 줬어요. 백구는 13살이라 사람 나이로 치면 80살이 넘는 노령견이었지만 여전히 밥 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 다음엔 된장국을 끓였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늘 2그릇 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혹시 손님이 올까 봐서요. 사실은 정훈이나 미영이 갑자기 오면 대접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볼까?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 깻잎, 고추로 만든 반찬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자식들이 오면 엄마표 손맛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훈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를 때면 순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정훈이 어릴 때 좋아했던 북어국,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정훈아, 많이 먹어라.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엄마, 저 살찐다고 아내가 잔소리하는데요. 그래도 엄마 음식은 먹어야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어디 몸에 좋겠니? 그럴 때마다 정우는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라며 웃어줬어요. 순자는 그 웃음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정훈의 방문 패턴이 달랐어요. 예전엔 그냥 안부 인사차 왔는데 요즘엔 꼭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재개발 관련 서류인데요. 나 그런 거 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엄마 이름으로 된 거니까 확인은 하셔야죠. 정우는 그럴 때마다 인감도장을 가져달라고 했어요. 순자는 귀찮아하면서도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고 찍어줬습니다. 정훈아, 재개발되면 우리 보상금 얼마나 나와? 아, 그건 나중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계산이 복잡해서. 정훈은 항상 얼버무렸어요. 그땐 단순히 복잡한 절차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순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몇 주 전에는 정훈이 보험회사 직원을 데리고 왔었어요. 엄마, 이분이 보험 상담하러 오신 분이에요. 요즘 노후 보험이 좋다고 해서. 보험 설계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순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르신,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요. 요양원? 나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얘기를? 그때 정훈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엄마,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순자는 그때도 정훈의 효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서류, 보험 가입, 요양원 추천, 모든 게 순자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수순이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순자는 자책했어요. 정훈이 최근에 부쩍 다정해진 것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영은 알고 있을까요? 정훈과 미영은 어릴 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미영이 교사가 된 후로는 더욱 만날 일이 없어졌고요. 아마 미영은 오빠의 계획을 모를 거예요.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훈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차피 기억도 희미하니까라는 표현이 특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이 희미했다고. 순자는 78살이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옛날 일도 잘 기억하고 계산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훈은 마치 순자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정훈의 휴대폰이 발견된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숨겨뒀을까? 분명히 정훈이 의도적으로 숨겨둔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어머니 집 마당에? 더욱 이상한 건 비닐봉지에 싸서 땅에 묻어둔 이유였습니다. 혹시 정훈이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순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훈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언제부터 준비해 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요양원 입소 절차를 밟아놓은 건 아닐까요? 미영이한테 얘기해야 하나? 하지만 미영에게 오빠의 배신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남매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미영이 충격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백구가 순자 발치에 와서 앉았어요. 마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해준 건 백구였어요. 만약 백구가 그 휴대폰을 물어오지 않았다면 순자는 영영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마워, 백구야. 네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가 그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정훈의 휴대폰을 방 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평소처럼 지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훈이 언제 찾으러 올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백구야,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백구는 순자의 심정을 아는 듯 더욱 곁을 지켰어요. 평소보다 훨씬 얌전하게 굴며 순자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햇빛이 좋아서 이불도 함께 말리고 있었는데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훈의 목소리였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뛰어나갔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훈아. 왔니?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정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순자 눈에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뒤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김 과장님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노후 보험건으로. 김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정훈이 미리 약속을 잡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김 과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요즘 노후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순자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지만 정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의 따뜻한 모습과는 달리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특히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김 과장이 요양원 얘기를 꺼내자 정훈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러게요. 어머니도 언젠가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실 텐데. 순자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곧이라는 뉘앙스로 느껴졌거든요. 나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죠. 정훈의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월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인데 요양원 입소하시게 되면 월 15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50만 원이면 꽤 괜찮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훈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정훈이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네, 서울 근교 좋은 시설들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곳 알아봤는데. 김 과장이 태블릿을 켜서 요양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정훈이 제안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 그 순간 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짜증이 살짝 드러났다가 금세 감췄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김 과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훈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진짜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훈아, 왜 자꾸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니? 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훈이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 백구도 있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정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휴대폰 속 메모의 내용이 진짜라는 걸. 김 과장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정훈이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과장님, 어머니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시죠. 네, 그러시죠. 어르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김 과장이 인사를 하고 먼저 나갔어요. 정훈도 따라 나가려다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훈이 나간 후 혹시나 해서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훈과 김 과장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과장님, 좀 답답하네요. 어르신이 너무 고집이 세서. 괜찮습니다. 원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세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이 곧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8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시면 제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휴대폰 속 메모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치매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정신은 또렷해요. 그게 더 문제죠. 만약 치매라도 있으면 보호자인 제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설득하셔야겠네요. 설득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정훈의 목소리에 섬뜩한 것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요?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걸 증명하면 되죠. 의사 진단서라든지.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창문에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훈이 단순히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아예 순자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상금을 혼자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어머니를 어떻게든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내가 정훈이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훈의 효심은 모두 거짓이었고 진짜 목적은 어머니의 재산이었던 거죠.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과 김 과장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창틈으로 내다보며 떠나는 차를 지켜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백구가 순자 옆에 와서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이는 듯 순자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는 정훈의 휴대폰을 꺼내서 다시 들여다봤어요. 메모장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정리 완료. 의사 상담 예약 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훈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11월 말이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미영이한테 얘기해야겠어.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훈이 휴대폰을 찾으러 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순자는 서둘러 휴대폰을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전쟁 준비를 해야겠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영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시간 되니? 미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네가 와서 봐야 할 게 있어. 준호도 함께 올 수 있을까? 준호요? 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너희가 봐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오후 미영과 준호가 함께 왔어요. 미영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중학교 교사였고 준호는 법학과 3학년인 26세 대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자를 많이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외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전화 받고 잠도 못 잤어요.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품에서 자란 준호는 순자를 친할머니보다 더 따랐어요. 엄마, 혹시 오빠가 또 요양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영도 눈치가 빨랐어요. 정훈과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오빠가 어머니에게 자주 요양원 얘기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가서 정훈의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미영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머니, 이게 뭐예요? 백구가 마당에서 물어온 거야. 정훈이 휴대폰이더라고.
순자는 차근차근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비 오는 날 백구가 휴대폰을 물어온 것, 우연히 잠금이 풀린 것,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한 것까지. 설마 외삼촌이 그럴 리가.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미영은 달랐어요. 오빠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순자가 휴대폰을 건네자 미영이 화면을 켰어요. 우리 집 망난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미영이 욕을 하는 걸 처음 보는 순자였어요. 평소 점잖은 교사인 미영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외할머니를 망난이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며 메모 내용을 읽어나갔어요. 짐작 처리 일정. 어차피 기억도 희미하니까 서명만 받으면 됨. 월 요양원비 150만 원,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산. 읽을수록 내용은 더욱 가혹해졌어요. 정훈의 메모에는 순자를 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짐작, 골치 아픈 문제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그동안 외삼촌을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미영은 더 아래로 스크롤해서 다른 메모들도 확인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체 김 씨와 약속 보상금 8억 추정, 수수료 5% 지급, 요양원 입소 후 법정 대리인 등록 절차, 의료진 상담 치매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순자는 마지막 부분을 듣고 더욱 충격받았어요. 정훈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니. 엄마가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78세지만 정신이 또렷했고 기억력도 또래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준호가 녹음 파일을 발견했어요. 외할머니, 여기 녹음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들어봐. 더 충격적일 거야. 순자가 말하자 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넣으면 돼. 보상금은 당연히 내 몫이지. 어차피 혼자 살기도 힘들어 하잖아. 하지만 어르신께서 동의를 안 하시면. 동의? 뭔 동의야? 내가 장남인데. 게다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재개발 보상금이 꽤 클 텐데요. 8억은 나올 거야. 요양원비 빼고 나면 7억은 남겠지. 나 혼자 다 처리했는데 당연히 내 몫이야.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영과 준호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리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당장 따져 물어볼게요. 미영이 일어서려 하자 순자가 말렸어요. 미영아, 성급하게 굴지 마. 정훈이가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미영의 분노는 이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런 걸 그냥 참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당장 전화해서. 미영이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 모두 순간 긴장했습니다. 누구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훈이요. 순자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미영과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순자가 속삭이자 미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엄마. 내가 직접 따져 물어볼게요.
미영아, 진정해. 성급하게 굴면.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해요? 오빠가 엄마를 뭘로 보는지 똑똑히 봤잖아요. 현관문 너머로 정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니, 계시죠? 미영이 차도 보이던데.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정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영이도 와 있네. 준호도 왔고. 정훈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빠. 미영이 차갑게 정훈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훈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 엄마를 우리 집 망나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거짓말 그만해요. 미영이 정훈의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 순간 정훈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아들, 효자 정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황한 정훈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 그거 말이야. 정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써놓은 거야. 진짜 의미는 아니고. 스트레스요? 미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를 짐짝이라고 부르는 게 스트레스 해소라고요? 요양원에 넣어서 보상금을 혼자 가져가려는 게 스트레스 해소예요? 정훈이 순간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야, 미영아. 그러면 네가 모실 거야?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모셔? 라고 했잖아요. 미영이 받아쳤어요. 사실 미영은 몇 번이나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제안했지만 정훈이 그때마다 만류했었거든요. 그건. 정훈이 말을 더듬는 사이 준호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법학과 3학년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외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외할머니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하신 거죠? 야, 준호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정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른들 일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재산권 침해죠. 준호가 정훈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면 서명만 받으면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외할머니 모르게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신 적 있나요? 정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준호의 추궁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건 있구나.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몇 번이나 도장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재개발 관련 서류라면서. 외할머니, 그 서류들 어디 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준호가 꼼꼼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위임장이네요. 재산관리 정권을 외삼촌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미영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외할머니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면 외삼촌이 외할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돼요. 준호의 설명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찍었는지도 모르고. 다행히 아직 공증을 받지 않아서 법적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외삼촌이 이걸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가면. 정훈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아,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를 위해서요? 미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8억짜리 보상금을 혼자 가져가려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라고요? 어머니 혼자서는 그 큰 돈 관리 못하잖아. 내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야.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비만 빼고 나머지는 오빠가 가져가시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훈아,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망나니라고 부를 권리는 없어. 정훈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기세가 꺾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차분하게 말했어요. 외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피하다니 왜? 외삼촌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의사 진단서까지 받으려고 했다고 하니까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준호의 말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계세요. 내가 왜 내 집을 떠나야 하는데? 순자가 억울해했지만 준호가 설득했어요. 외할머니, 지금은 외삼촌이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단 피하셔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정훈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머니를 왜 데려간다는 거야? 오빠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잖아요.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이잖아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외할머니, 필요한 물건만 챙기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백구는 어떻게 해? 당연히 함께 가야죠. 백구도 외할머니 가족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순자가 조금 안심했어요. 백구 없이는 살 수 없었거든요. 야, 너희들 진짜 어머니를 어디 데려갈 생각이야? 정훈이 다급해져서 문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모실 거예요. 네가 뭔데 어머니를 모셔? 장남은 나야. 정훈이 소리쳤지만 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외삼촌이 장남이라고 해서 외할머니를 억지로 요양원에 보낼 권리는 없어요. 게다가 외할머니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처분할 권리도 없고요. 법적으로는 외할머니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준호의 차분한 설명에 정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순자가 방에 들어가서 간단한 짐을 챙기는 사이 준호는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외할머니, 이 서류들도 가져가셔야 해요.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통장. 이런 건 외삼촌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야 하거든요. 고마워, 준호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순자가 잠시 멈춰서서 정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아, 네가 내 아들이지만 나를 짐짝이라고 부를 권리는 없단다.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미영과 준호가 짐을 들고 따랐습니다. 정훈은 현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걸 알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의 집으로 온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니 허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정훈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 방 드릴게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방을 정리해줬어요. 백구도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너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걸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동네 이웃 박 아주머니였어요. 미영이네? 큰일 났어. 네 오빠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던데? 네. 무슨 신고요? 네 엄마가 실종됐다고. 치매로 인한 실종이라면서 경찰들이 온 동네를 뒤지고 있어. 미영은 깜짝 놀라서 순자를 돌아봤어요. 순자도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매라고? 그래. 어제 저녁에 신고했다는데 지금 경찰차 2대나 와서 수색하고 있어. 온 동네가 난리야. 미영은 급히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지역 커뮤니티에 실종자 찾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긴급 78세 치매 어르신 실종 김순자 씨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방향 감각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글 아래에는 순자의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정훈이 언제 찍었는지 모를 사진이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진짜. 미영이 분노에 떨었어요. 정훈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알고 있어. 네 외삼촌이 허위 신고를 한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요. 아까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준호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 정우는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오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정훈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진짜로 걱정하는 효자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사신 분이라 어디 계실지 감이 안 와요. 제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면 속 정훈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이 나왔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연기를. 외할머니, 이거 정말 심각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외할머니가 치매 걸린 실종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해결할 거예요. 미영이 순자를 달랬지만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어머니 혹시 너네 집에 계시니? 정훈의 목소리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왜요? 어머니가 어제부터 실종이야.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오빠, 뻔뻔한 척 좀 그만하세요. 우리 집에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훈이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그럼 어머니를 네가 데려간 거야? 오빠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서 모셔온 거잖아요. 아, 미영아. 그게 유괴야, 유괴. 정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유괴요? 친딸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유괴라고요? 장남인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를 데려간 거잖아.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상태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없어. 정훈이 순간 실수를 했어요.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을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그럼 오빠가 방송에서 말한 치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정훈아, 엄마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정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계획이 틀어지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아, 너 경찰서에 거짓말했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없어지셨잖아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정신도 멀쩡하고. 어머니, 그리고 나는 망나니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정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세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니?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미영이와 준호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거든. 어머니, 정훈이 소리쳤지만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정훈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미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어머니를 당장 집으로 데려와. 안 그러면 정말로 유괴로 신고할 거야. 미영아, 내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돈 때문에? 준호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재산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메시지들은 점점 더 악의적이 되어 갔어요. 준호가 그 메시지들을 보며 말했어요. 외삼촌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네요. 그러게.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영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도 순자의 실종 소식이 나왔어요. 정훈이 여러 방송사에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78세 치매 어르신이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또다시 순자의 사진과 함께 정훈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머니를 꼭 찾고 싶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있는 정훈이의 모습이 역겨웠어요. 순자는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순자를 짐짝처럼 여긴 아들. 거짓 실종 신고에 방송 출연까지. 정훈의 거짓 실종 신고가 방송에까지 나간 지 3일째. 준호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법학과 3학년답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 법무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김 법무사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전문가였어요. 준호의 사정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네요. 명백한 사기와 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휴대폰은 가져오셨나요? 준호가 정훈의 휴대폰을 건네자 김 법무사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녹음 파일들, 이거 완전히 사기 계획이군요. 보상금은 내 몫이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다. 이런 내용들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김 법무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잠깐 이 메모를 보세요. 가짜 진단서 발급 가능한 의사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네요. 준호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강제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범죄예요. 의료진과 공모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고 한 거니까. 김 법무사는 즉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허위 실종 신고,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도 문제가 많아요. 할머니께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서명하신 게 아니라면 기만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정훈을 소환했어요. 정훈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실종된 게 사실이잖아요. 왜 저를 조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떻게... 김정훈 씨, 허위신고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입건됩니다. 정훈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건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진짜 의미는 아니고.
그럼 이 가짜 진단서 관련 내용은 뭔가요? 경찰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미영의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정훈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엄마, 오빠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2주 후 1심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순자, 미영, 준호가 참석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님, 입증해 주십시오. 판사의 말에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 김정우는 모친 김순자 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는 정훈의 휴대폰에서 나온 메모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우리 집 망나니, 짐짝 처리 일정, 보상금은 내목 등의 표현으로 모친을 모독했으며 순자는 법정에서 그 말들을 다시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가짜 의료진단서를 만들려 했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어차피 치매라고 하면 내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재산 관리는 내 마음대로지. 정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침묵시켰어요.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는 모친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8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정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단지 고령의 모친을 걱정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 녹음 파일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자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78세의 할머니가 법정에 서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피해자 김순자 씨, 증언해 주십시오. 네. 판사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정신도 멀쩡하고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피고가 위임장에 서명해달라고 했을 때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재개발 관련 서류라고만 했어요. 제 재산을 모두 넘기는 내용인 줄 몰랐습니다. 순자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그리고 제가 망난이라고 불리는 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순자의 마지막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나섰어요. 외할머니는 정신이 매우 또렷하세요. 저와 법리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으실 정도로요. 준호의 증언은 정훈의 치매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판사가 정훈에게 물었어요.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피고 김정훈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허위신고죄로 벌금 300만 원,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사기 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정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2년간 발부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자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자를 보며 정훈이 불렀어요. 어머니. 하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영과 준호가 순자를 부축하며 나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집에서 지내면서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정훈의 접근 금지 명령으로 더 이상 걱정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결심을 했어요. 언제까지 딸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아, 나 이제 집에 가서 살래. 혼자 계시겠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괜찮아. 백구도 있고 이제는 누가 나를 괴롭힐 사람도 없잖니. 그 말이 맞았어요. 정우는 2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순자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정훈이 뒤져놨을 법도 한데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 집이다. 백구가 반갑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첫날부터 예전 생활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백구 밥을 챙기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끓인 된장국이라 그런지 더욱 구수한 맛이 났어요. 역시 내 손으로 밥을 해서 먹는 게 최고구나. 마당에 나가 텃밭을 살펴보니 잡초가 무성했어요. 한 달 동안 돌보지 못한 사이 상추와 깻잎이 웃자라 있었지만 다시 손을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다시 텃밭 가꿔보자. 그날부터 순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백구와 함께 마당을 돌아보고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미영이나 준호가 안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재판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미안하다며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순자야,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박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때는 정말 실종된 줄 알았을 텐데. 순자는 너그럽게 이해해줬어요. 이웃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네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사람 마음이란 게 알기 어려운 거야.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저녁이 되면 백구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순자는 백구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백구야, 네가 그날 휴대폰을 물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아마 나는 영영 모른 채 요양원에 가게 됐을지도 몰라. 내 재산도 다 빼앗기고.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저녁 미영과 준호가 함께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혼자 계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더 편해.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순자의 대답에 미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엄마, 오빠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 아무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나를 망난이라고 부른 것, 짐짝 취급한 것. 그건 아들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준호가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외할머니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백구도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순자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준호야,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번 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미영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우리도 엄마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백구와 단둘이 남았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백구야, 사람들은 나이 들면 짐이 된다고 생각하더라. 특히 자식들한테. 백구가 순자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이야, 짐짝이란 건 버려지는 게 아니야. 짐짝도 소중히 간직하면 보물이 될 수 있거든. 순자는 백구의 목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짐짝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지. 가족이니까. 그치, 백구야? 백구가 멍 하고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백구도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마당에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며 순자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이제 누구도 자신을 망난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였고 진짜 가족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였습니다. 그날 백구가 물어온 건 단순히 아들의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게 된 순자는 오히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